리서치를 해본 결과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17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네. 2개월에서 13개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했는데 13개월이 걸렸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17개월입니다. 그러면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이번 사이클 틀린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그럼 최종의 금리 인상은 언제였느냐? 23년 7월 말 FOMC였거든요. 네. 그럼 8월부터 13개월을 딱 하게 되면 24년 9월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시차가 틀어진다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흐름에 근거했을 때에도 24년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 네, 이분 모셔보죠.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얘기 전반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우선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 네. 금통위 앞두고 있죠. 네, 금통위는 뭐 모두들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금리 동결 3.5% 동결이 되겠고요. 네. 23년 1월에 3.25에서 3.5%가 됐으니까 네. 약 1년 4개월째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2주 전이었죠. 이창용 총재가 전제 조건, 인식에 대한 전제 조건이 좀 바뀌었다라고 한 점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의 GDP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1%대 초중반 나오면서 성장에 대해서 수출이 예상보다 견조하다. 그리고 내수의 둔화 움직임은 좀 미비하다라고 해서 2분기에는 QOQ 기준으로 0%대가 되겠지만 지금 그때 표현으로는 한 개 분기만으로 작년 성장에 거의 준하는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좀 전제 조건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왔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이제는 시점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면은 인하는 할 것 같다. 그렇죠. 인하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셨던 시점에서는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았었는데 인하가 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전제 조건에는 조금 받치고 있는 그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 5월 달에 발표되는 성장률과 물가 이러한 전망치와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통위원들에 대한 두 분, 김종화, 이수영 위원의 데뷔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통위원 내부의 구도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전반적인 좀 체크해 볼 게 조금 있는 금통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가 좀 원점에서 통화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이 네. 어떤 의미인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와 지금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네. 시점이나 이걸 보는 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요 차이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번에 동결이 되면 11회 연속 동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결이 되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일까요? 그럼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분들이 뭐 명확한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금통위원 이제 이창용 총재를 빼고는 6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에 준하는 이창용 총재가 언급하는 향후 3개월 정도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지난번 금통위원 조윤재 서영경 위원이 계실 때 금통위원은 5분은 3.5% 기준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분은 3.25%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조윤재 전 금통위원은 이제 전 대통령의 경제 스승이라 불리고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 가장 내파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분도 3.5% 동결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서영경 위원도 보통 이제 한은 출신들은 물가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비둘기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남은 세 분이 계신데 한은 부총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추천 인사들은 아무래도 이창용 총재하고는 좀 입장이 의견을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남은 인사는 이제 6분 중에서 이제 신성한 위원과 황건일 위원이 남는데 황건일 위원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 전부터 항상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내비친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론을 한다라면은 신성한 위원이 가장 비둘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종화 위원과 이수영 위원이 합류를 하셨는데 네. 김종화 위원은 기재부 출신 그리고 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물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서 중립도는 온건적 비둘기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이수영 위원은 그 이창용 총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인데 구조적인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서 왜 비둘기로 분류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좀 여성 위원이시고 가장 젊으신 위원이고 신진 교수이시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기대하는 바는 좀 한국은행 기존의 금통위원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좀 구조적이고 좀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색다른 부분들을 좀 짚어내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좀 의견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기나 뭐 어떤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신성한 금통위원이 한 분은 계속해서 3.25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2월에 2.1%로 제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3.5에서 3.25로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금통위원 1인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인데 내수나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미리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그 총재나 하는 그 GDP 통계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수의 둔화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의견이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네. 만약에 그래서 3.25로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3.5로 대동단결이 된다. 이러면은 시장의 금리는 상당히 좀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있는? 갈 수 있는 네. 1인의 의견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면 현재 레벨이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분의 의견이 내수에 기반했을 때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내수에 대한 판단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실 유지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기존 논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가 생긴다라면은 시장 금리에는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지표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판매나 전반적인 소비에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은 한국은행의 지표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GDP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확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준 인사들은 누가 어떤 얘기를 네. 매일매일 좀 쏟아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좀 체크를 네. 하는데 금통위원회 뭐 성향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 그렇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유, 팀장님 덕분에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네요. 조금 더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조금 내비쳐 보고요. 이번에 조윤재 서영경 위원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이제 금통위 퇴임 앞두고 처음으로 한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되나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면 소회도 밝히고 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정례화된다라면은 좀 판단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점도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더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추후에는
좀 소통을 네. 시장과 더 하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 두 분의 이제 금통연이 교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되고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 네. 그리고 물가 전망치는 유지될 가능성 이렇게 요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네. 성장률은 2.1에서 2.5% 내외로 올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아무래도 2분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 수준의 성장이 네. 되겠지만 3분기와 4분기에 QOQ 기준 전기 대비로 0.4에서 0.5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대 중반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률 전망치는 좀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수출의 증가 모멘텀이 2분기 정도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IT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지만 작년에 재고 조정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하단을 좀 잡았고 수요가 조금 몰리면서 상단을 좀 열어두면서 수출의 증가세가 조금 가팔라졌는데 설비 투자가 수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IT 사이클이 하반기까지 연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제기를 해보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성장률 전망치는 일단 상향 조정은 되겠으나 하반기에 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또 한 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9, 하반기 2.3, 코어 CPI는 상반기 2.4, 하반기 2.0인데 여기에서 유의미하게 바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면은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겠지만 지금 80불대에서 비교적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유의미하게 좀 올릴 필요성까지는 아직 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특성상 유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동 지역이 좀 불안불안한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살아는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는 유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주시를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발언은 계속해서 네. 좀 나오겠네요.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살아나서 한 9월 정도를 네. 시장에서는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팀장님? 7월에 대한 얘기가 당장에 네. 나왔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나 기존 연준 굉장히 인사들이 신중하게. 제어를 거는 네.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9월 FOMC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17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40년 동안 마이너스 국면,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2년물에서 3월물 금리 스프레드를 차감했을 때 지금 한 60bp가 나오거든요. 그 마이너스 60bp가 나오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까 네. 단기물로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2개월에서 13개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했는데 13개월이 걸렸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때 유가가 120불 가서 우리가 휘발유 2,000원 넘게 넣었을 때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7개월입니다. 그러면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이번 사이클 틀린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그래서 17개월을 차감하게 되면은 23년 1월이 나옵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을 아직 하고 있었던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최종의 금리 인상은 언제였느냐? 23년 7월 말 FOMC였거든요. 네. 그럼 8월부터 13개월을 딱 하게 되면 24년 9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던 과거 연준의 스탠스가 적용이 되었을 때 24년 9월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시차가 틀어진다라면은 조금 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흐름에 근거했을 때에도 24년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 이 금리 인하가 뭐 추세적인 금리 인하로 가는 초반부의 입장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QT 테이퍼링을 했고 긴축 발작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성격을 지니는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이제 시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금리 인하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물가 상승 기여도가 60%대까지 떨어졌고, 세계 분기 연속 공실률이 지금 6.6%로 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교적 안정화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정화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분기 중후반 3분기 초반까지만 조금 단락을 한다라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무리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9월이 제일 좀 유력하게 네.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사해 오신 그 데이터 상으로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24년 9월이 네. 맞는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뭐 연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추후 또 계속해서 얘기가 네. 나오겠지만, 중국하고 좀 연결을 지어본다면 어쨌든 연초 기대에 비해서는 9월이라고 쳐도 많이 밀린 건 사실이거든요. 네. 연초에는 뭐 3월에 한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건 역시 돈을 푸는 거, 네. 인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좀 고려해서 그런 건지 네. 좀 조심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중국은 GDP에 대한 눈높이가 근본적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 한 경기의 저점은 다지고 있겠지만 경기의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국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인하 카드를 쉽게 내놓기가 상당히 좀 네.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신산업, 좀 고컬에 관련된 산업을 부양하고 싶고 리드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그 특유의 정치 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통적인 산업과 그동안의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을 조금 한다고 했지만 타이밍을 좀 놓쳤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발 어떤 민간 소비나 경제 부양을 통해서 건설업을 통한 경제 부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반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나타나기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뭐 인하 카드는 아직은 네. 굉장히 신중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완화, 그리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여느 때보다도 정책에 대한 호응이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 5%대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에 네. 찍긴 찍었습니다만은 4%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요즘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4% 중후반에서 후반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바닥은 좀 다져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원자재가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네.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수요 바닥은 다진 부분이 가격의 하단은 잡아주고 있지만 상단을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은 대부분 공급단에서의 부분들이 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올라갔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중국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가 다 풀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신흥국에 대한 그 달러 강세 모멘텀이 좀 이제 완화되는 시점에 초입에 좀 접어들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추세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신흥국에 대한 부분들이 그 투자에 대해서 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6월을 또 얼마 안 네. 남기고 있습니다. 네, 6월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5월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6월이 되면은 유럽도 그렇고요. 이제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금리 방향이 좀 달라진다, 이런 네. 식의 접어든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앞두고 있는 현재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탈동조화에 네. 대해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시장금리 레벨이
지지난주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국고 3년물이 3.4% 초반, 네. 10년물이 3.4% 후반 해서 국고 3년, 10년 금리 스프레드가 한 8bp 내외 형성이 되어 있고, 경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확장 국면이 조금 열린 것은 맞지만 그렇게 좋을까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bp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40bp까지 역전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경기에 대해서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에 대해서 먼저 포착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좀 한 발 앞서서 금리 인하를 좀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선반영이라고 한다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레벨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조금 최근에 지난주에 낙폭이 컸다가 경계심에 대해서 의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좀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에 접근 스탠스가 필요하고 어떤 이벤트발 금리 상승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삼는 것을 이번 국면에서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보수적인 뷰에서 좀 벗어나서 달러의 강세 모멘텀이 둔화될 때에는 채권 시장 중에서 특히 국채 시장 먼저 온기가 확산이 되고요. 약달러까지는 아니어도 달러가 절하, 그러니까 후퇴만 하게 되더라도 유가증권에는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데 국채 중심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엔 선진 주식과 미국의 IG, 크레딧물, 투자 등급과 하이힐드, 그리고 국내에서는 우량 회사채에 대한 시선들이 굉장히 좀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요거까지만 여쭤볼게요. WGBI 그 우리 네. 선진 채권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뭐 골드만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채 통합 계좌 시스템 요거 네. 개통만 해도 좀 유리해질 거다. 뭐 이런 네. 보도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22년 하반기에 그 WGBI 워치리스트에 네. 들어갔었고요. 네네. 지금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24년 9월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워치리스트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편입도 빨리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한 2년 정도의 보통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9월입니까? 네, 예상되는 9월입니다. 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2년간 40에서 5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면은 대선 때 아무래도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의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